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강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진아입니다. 박사님. 네. 제가 드디어 네. 꿈꿨던 그리고 상상했던 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네. 궁금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성진아 씨가 오버할 정도로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그게 뭐 무슨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건가요? 그럼요. 저희 네. 방송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거 매 시간 그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 활용했던 어떤 사례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랬었죠. 네, 드디어 이 패션 분야에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드디어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패션 분야에 관심 많거든요. 그럼요. 네. 성진아 씨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 더 스토리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찾아오셨군요. 네. 네, 워낙 뭐 특이한 그 케이스다 보니까. 네, 이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디자인을 제안하고 네. 이 대중들로부터 500표 이상만 받으면은 네. 그 회사가 그 디자인을 채택하고 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판매한다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렇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네네. 이게 패션 드로잉, 그러니까 스케치를 직접 네. 자기가 원하는 패션의 어떤 상품을 올려서, 네네. 그게 직접적으로 이게 500표 이상을 받게 되면, 좋아요 네. 500표 이상을 누르면, 네.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네.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그 재밌는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시장을 먼저 그 테스팅 해본다는 그 차원에서 훌륭한 마케팅 기법 같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일상생활에 더 밀접하게,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제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저한테 정말 뭔가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또 한 번 새로운 소식으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만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오늘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은 과연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크라우드 이슈 함께 해주실 두 분이시죠. 부동산 개발 전문가이신 최용선 전 호서대학 교수, 김재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부동산과 크라우드 펀딩, 뭔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부동산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수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펀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개발, 네. 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쉽게 말해볼까요? 네. 어렵게 얘기했나요? 좀 간단하게 들렸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는 네. 그 네. 물건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부동산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고 네. 이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물건을 더 리모델링을 해서 네. 또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사람에게 배당을 해주는 네. 그런 방식의 그 투자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정확히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일반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리츠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 리츠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네.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 리츠 회사가 네. 구성한 포트폴리오, 그 상업용 부동산을 살지 주거용 부동산을 살지 그 포트폴리오를 리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트를 보고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네.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주식을 받는 겁니다. 네. 리츠든 크라우드 펀딩이든 모두 주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은 같죠. 네. 그런데 이 주식의 그 시세가 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동산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리츠는 그렇지 네. 않고 네. 여러 부동산들을 함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해외 그 크라우드 펀딩에선 사실 그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세가 있었던 게 이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 활용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크라우드 펀딩은 캐피탈 마켓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네,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에코티 마켓과 네. 론 마켓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에코티 마켓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건설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론 마켓에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네. 교수님 그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는 잘 아실 텐데요. 네. 이 크라우드 펀딩,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을 따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고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북미의 네. 경우에는 네. 현재 약 한 100여 개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 100여 개씩이나 그렇습니다. 부동산 네. 개발 펀딩만 전문으로 하는 맞습니다. 사이트가 네, 네. 그렇게 네. 많나요? 예, 대충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네. 2012년 이후에 초기에 한 10개 정도 있던 그 플랫폼들이 이제 네. 매년 한 50에서 70개, 100개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 펀딩에 의해서 펀딩이 되는 에코티 퀀텀 자체도 네. 현재로서는 거의 한 5천억, 6천억을 육박하고 있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업의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크라우드 펀딩,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그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지 옳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작의 시점을 그 자스법 그 통과 이후로 보면 무방할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증권규제법은 1933년부터 있었는데,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이런 상업용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네. 이 스몰 인베스터, 그러니까 소수의 다액 크라우드로부터 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14년인가요? 12년? 12년. 예, 네네. 12년에 잡스법을 통해서 네. 이런 그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네. 허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프라디지 네트워크라든지 펀드레이저라든지 이런 그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구체적인 사례가 좀 더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라디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남미 지역에 주상복합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 한 1,800억 정도의 펀딩에 성공을 했고요. 사이트는 그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아닙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지역의 사이트 사이트가 자체가 해외 쪽에서도 그런 그렇군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네. 있기도 하고요. 네네. 또 방금 말씀 나왔던 그 펀드라이즈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타워에 개발하는데 에코티 시장에 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보충하면 그 프라디지 네트워크는 미국 사이트고요. 네. 그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라는 그 빌딩은 콜롬비아에 있는 맞습니다. 빌딩이죠. 그래서 네. 그 프라디지 네트워크를 소개한 자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은 그 펀딩 규모가 무려 이제 1,000원으로 환산을 해도 우리나라 네네. 네. 8,500억 정도를 모았다고 하고요. 8,500억 예. 이요? 네. 그리고 네. 그 중에 이코티 베이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얻은 네. 그 규모가 약 3,000억 원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그러네요. 사이트에서 모은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투자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기존의 그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그 투자가 진행되는 형태와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그 통해서 그 투자 진행하는 형태, 그 모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 네. 두 단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단계 정도. 모델인 경우에는 네. 처음에 사업이 발굴이 되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와 여신기관 사이에 조건을 협의를 하게 되고요. 조건이 그렇죠. 맞게 되면 펀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네 단계에 네.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클라우드 펀딩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에서 활용 방법은 중간에 한두 단계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네. 즉 사업이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고요. 네. 그 준비에 따라서 기본적인 펀딩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목표의 설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익률, 그다음에 네. 투자하는 상품, 네. 거기에 따라서 기간, 뭐 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조건에 맞는 펀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펀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초기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의 참여가 상당히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시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제도적인 환경이라든지 투자 환경이 좀 다소 아직은 뭐 후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2015년 이후에 현재 지금 인디아나 네. 중국 정부 쪽에서 현재 그 잡스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여건 마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면 분명히 아시아 지역이 미국 쪽과 함께 양대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예측해 봅니다. 역시 네. 큰 나라들이네요. 중국과 인도. 네. 그러네요. 이제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그 한국의 그 부동산 그 경제 뭐 참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이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우리 그 부동산 경제의 어떤 그 돌파구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데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최 교수님. 네. 우선은 그 돌파구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그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면 네. 분명히 몇 가지 얘기가 좀 돌파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려면 네.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시장,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네. 좀 풍부한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만 있다라면 네. 시장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건 그 어떤 말씀이실까요? 시장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은 뭐냐면 네.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범위를 외연을 좀 넓히자는 것이죠. 네. 기존에는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네. 그게 이제 민간, 저 같은 개인들도 네.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폭넓은 외연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어떤 부동산 개발이라 그러면은 뭐 PF를 많이 그 활용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뭐 그 대규모 자본가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외에는 그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대중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외연을 넓히자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조금 보완도 하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네. 적절한가 이런 문제도 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약에 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리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네. 굉장히 엄격하게 네. 네. 그 리츠 회사를 인가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그 우리 사기 사건들이 부동산 시행업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네. 네. 온라인 네.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그 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네. 이 부동산 업종을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허용 업종으로 선택할 것인지 네. 지금 예컨대 도박업이라든지 그 무기 제조업, 무기 네. 판매업 이런 걸 크라우드 펀딩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부동산 관련 투자도 네. 이런 허용 업종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부터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네.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그 듭니다. 도박이나 뭐 네. 무기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그 위해한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확실히. 이 부동산 개발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맞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내가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네. 뭐 그 대중을 설득해가지고 자금을 투자받고 이럴 때는 사실 가진 거라고는 진짜 아이디어하고 기술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땅이 있다든지 보통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부동산 네. 그게 네. 먼저 있고 네, 근데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뭐랄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시행사라 그럴까요? 네, 시행자. 네, 그런 그 개발업자가 일정 그 포션 자기가 먼저 투자를 해고 뭐 시작하는 게 전 그 일반적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오히려 안정성이 더 있는 그 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대체 투자 수단이 될 거고요. 네. 그 의미는 곧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전체 이 부동산 시장의 투자 환경을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네. 상당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십시일반을 너무 무시하네요. 네, 적절한 표현입니다. 적절한 의미가 표현입니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 이것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네. 된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대안 투자로서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제가 기본적인 어떤 그 금융시장 구조는 아주 다분히 론마켓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네.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업에 부동산 사업에 투자가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업 시장의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네. 론이 일으켜지는 형태였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 특히 미국에서 지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대부분 에쿼티 마켓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네. 이제 기존의 금융시장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네. 현재 국내에 지금 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네. 에쿼티 마켓에 집중해서 한다라면 네.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네, 우리 듭니다. 그 최 교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네. 기존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어떤 이 에쿼티 시장이 아니라 이제 론 시장이었다 보니까 네. 그죠? 근데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시장의 변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론 시장을 에쿼티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맞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네.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자체가 네네.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구조라든지 네. 또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지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론 마켓에 어떤 기존 금융시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것은 향후 부동산 개발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성과 네. 어떤 시장의 확장성 이런 네.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아직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이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주 우량한 아주 혁신적이고 어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의 발굴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네. 참여를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업의 접근성을 더 증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네.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던져졌을 때 아마 이 크라우드 펀딩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3월 2일 모 경제신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었는데요. 강원도 태백에서 24채 규모의 빌라를 짓던 한 건축업자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펀딩을 시작한 지 약 30여 분 만에 3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모았다고 하네요. 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이슈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선 민선 1기와 2기, 전북 도지사로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의 산 역사로 남아있는 인물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한국경제사회연구원의 유정근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경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다 보면은 요즘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하거든요. 네. 우리 저 이사장님, 요즘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어렵죠. 네. 이 경제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통계에 들이대면서 좋다 나쁘다 할지라도 네. 실제 경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네네. 미국의 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실직당하면 네. 불경기고 아, 내가 네. 공황이다. 공황이다. 아, 네. 재밌는 공황이다. 말이네요. 결국 경제는 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 이사장님은 IMF 직후에 그 1998년도, 99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맡으시면서 우리 힘든 경제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IMF 해결사라고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경제 위기 획기적인 개혁 방법 없을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제가 IMF에서 위기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좀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 위기는 IMF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네. 그때는 인체에 비유하자면
급성 맹장염에 걸렸기 때문에 네. 빨리 수술을 네. 해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수술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다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고 네네. 그 후에 누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성적인 그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하루아침에 수술하듯이 해결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 효과도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네. 그렇다고 지연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보통 흔히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광역 단체장도 지내신 그 지역 경제 전문가이신데 지금의 한국 지역 경제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조금 전에 국가 네.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셨죠. 지역 경제도 국가 경제는 지역 경제의 합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지역 경제가 잘 돼야 네. 국가 경제가 잘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역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잘 되는 지역, 조금 어려운 지역이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이 시장 경제는 네네. 돈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특별히 침체되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 아니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데요. 네네. 네. 결국 지역을 해결하는 문제나 국가 경제 전체를 해결하는 문제나 하나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시스템 자체도 네네. 개선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건데요.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에 한옥마을 아주 유명한 관광지구가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네. 1년 동안에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네. 60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00만 594만 명. 명이요. 네.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네. 많습니다. 매일 10,000명씩만 방문해도 1년에 365만 명인데 이야. 이게 한 15,000명 가까이 네. 매일 방문했다는 얘기죠. 네. 엄청난 숫자네요. 네. 네. 이것이 제가 도지사 당선되던 해 네네. 1995년에는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아. 70년대에 한옥을 보존하자 네. 하는 취지로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네. 그 한옥을 양옥으로 개선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위만 금지시켜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네. 그대로 놔두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선 시장이 네네.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네. 보존지구 해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이건 안 된다. 이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해제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민선 시장에게 많은 압력을 가했고 네네. 결국 그 시장이 네. 단명으로 그치고 네. 그 다음 선거에서 다른 분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 당선된 시장이 최근까지 전라북도지사 역임하시고 네네. 퇴임하신 김완주 아, 네. 그렇군요. 지사 그 당시에 전주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제가 김완주 시장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네. 내가 이거 보존지구 해제하는 것을 막은 사람인데 네네.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네. 일방적으로 보존하라고 명령만 해놓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만 해놨지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냐.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한옥 지구가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한옥 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네. 네. 이거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네. 지원을 요청하면은 네네. 내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나도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네. 사격을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게 관광 지구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10여 년 지난 이후에 네.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네. 그 인근에 있는 남문시장
네. 네, 요즘 재래시장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네. 여기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네. 그 옆으로 파급 효과가 미쳐서 네. 남문시장에는 서로 네. 입주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최근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펀드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역 펀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지역 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펀드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면 굳이 지역의 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펀드가 필요할 그럴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금융시장도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고 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금융시장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자. 그러면 그 사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지방 기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네. 이 사적인 영역이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공적인 기관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준다. 유수 역할을 한다든지 아, 네.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약간의 펀드를 제공을 해주고 네. 네. 그런 민간 펀드를 더 거기에다가 끌어들여서 하나의 큰 풀을 만들어서 지방 네. 기업들을 위해서 펀딩을 제공해 준다. 네.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네네. 그에 앞서서 네. 네. 제가 지사 재임 시에 네네. 지역 신용보증기금 네네네. 전라북도만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네. 전라북도 지역의 상공회의소 지도자들이 네네. 왜 전라북도에만 지방 신용보증금이 없냐 네. 네. 이걸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저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네. 사실은 제가 임기 거의 끝날 무렵까지 반대하다가 아, 네. 너무 요청이 심하고 압력이 심해서 제가 지금도 좀 불명예스럽게도 마지막에 제가 굴복하고 말아서 그렇게까지 네. 그 소신 있게 반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네. 네. 이 공공기관이 출자해서 네. 물론 공공기관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역 기업들도 많이 하는데 네.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또 네. 일부 출자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면은 네. 그 운영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개입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네. 보증기금 이사장도 지사가 임명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공공기관은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자유로울 수가 기관이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네. 이 기금의 운영도 네.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돼요. 네. 그것은 결국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런 끝까지 말씀이셨군요. 반대를 했었는데 네네. 네. 워낙 정치적인 압력이 커서 네네. 제가 막판에 끝내. 굴복하고 말았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게 대해서 좀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앞전에 그 한옥마을 얘기 좀 잠깐 좀 또 돌아가 보면은 네. 예. 지금 작년에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그 크라우드들이 여기에 만약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참여했다 네. 그러면은 예. 그거 정말 그 우리 속된 말로 성공했겠죠? 대박을 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난 그럴 수 이런 있겠죠. 식의 한옥 마을처럼 네. 예. 그 지역 경제의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처음에 이 관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네. 어떤 우리 그 국민들이- 크라우드들이 민간들이 참여할 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잘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지역 경제가 더 관광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많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환옥마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네네.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어떤 게? 네. 전주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네. 한옥을 보존하고 네네. 개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네네. 한옥을 유지하고 그 대신 네. 그 양옥으로 바꾸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네. 그 관광 자원으로 이게 활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네. 또 전체적인 계획대로 또 이렇게 맞춰 나가서 끌어 나가도록 하고 네. 그러면 한옥 소유한 분들은 네. 이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또 자기들이 그 계획 내에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네. 네. 가령 민박집을 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음식점을 할 것인가, 네. 기념품 가게를 할 것인가. 그건 네. 각자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걸러내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네. 민간 주도로 하는데 네. 관은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렇군요. 틀을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건 민관 그 공동으로 네. 이게 성공시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역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뭐 그럼요. 저희 네, 아무래도 그렇게 고향이 되겠죠. 경상도도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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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광역단체장을 지내셨고 또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대중을 그 한데 모으고 그다음에 또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사실 대중의 지지를 못 받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펀딩이거든요. 그쵸. 예. 네. 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는데 이 대중의 지지 어떻게 네.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이자 광역단체장의 어떤 그 경험을 좀 살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정치도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네. 나라고 하는 정치도 상품을 마케팅이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나라고 고맙습니다. 하는 상품을 네. 또는 나의 정책적인 계획과 그리고 네. 정치적, 행정적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네. 어떻게 잘 또 그 마케팅을 해서 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느냐? 선택을 받느냐 네. 네. 이제 이건데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포장도 잘해야 되지만 네. 알맹이가 없으면은 포장만 잘해가지고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알맹이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네. 지역의 어떠한 그 기업인이 네네. 새로운 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 또는 뭐 타 지역 주민들도 요즘은 SNS로 뭐 얼마든지 전국 또는 능력만 있으면 전 세계를 상대로 네. 펀딩을 끌어들일 수가 그럼요. 있는데 네. 문제는 알맹이가 얼마나 좋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맹이를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가 있느냐. 소통 능력도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 상품이라도 네네. 전달하는 기법에 따라서 네. 받아들이는 사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알맹이입니다. 사업이 네. 얼마나 수익성이 있겠느냐. 네. 그다음 그 수익성을 얼마나 잘 입증을 해서 네네. 그 잠재적인 투자자가 호기심을 갖고 네. 그 참여를 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문제. 네.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내용이고 둘째는 잘 포장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네. 이 세 가지라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 네. 유종근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네네. 이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마지막 그렇죠. 마무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함께 가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네.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네. 또 이렇게 관의 어떤 간섭을 최소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그러네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한국경제사회연구원의 유종근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박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크라우드 돋보기입니다. 네. 성진아 씨. 네. 혹시 우리나라 집회에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님이 아니실까요? 어느 집회? 만 원짜리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쵸? 그래, 맞아요. 근데 왜 네. 그런 얘기를 물으시는지, 집회에 나오시는 분이 맞나요? 네, 좀 되죠. 네. 그 초대 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부터, 네. 뭐 최근에 5만원 건에 넣는 심사임당까지, 네. 그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독 그 세종대왕이 그 최장수 모델을 하고 있는 건 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한글 창제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겠죠. 않을까 싶은데, 네, 네. 특히나 또 한류라는 이 뭐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 네, 세종대왕님의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소위 한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배우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네. 뭐, 젊은 층들, 그리고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한글이 좀 많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파괴하는 젊은 층에 성진아 씨도 들어가시죠? 근데 저는 파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이 일종의 우리끼리 문화지 않을까. 네, 박사님도 많이 그렇군요. 사용하시잖아요.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라우드 돋보기에서는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한글 유랑단의 문현우 단장입니다. 우선 이 한글 유랑단. 뭔가 좀 서커스 같은. 서커스 유랑단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네, 이 그쵸. 이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시작 배경이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 한글 유랑단은 이제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또 이제 네. 한글의 아름다움과 또 한글을 그 각국에 있는 문자와의 융합을 통해서 한 단계 이제 발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세종대왕 님처럼 멋진 네. 일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네. 세종대왕님이 만든 업적에 힘입어서 뭔가 네. 세계를 밝고 경쾌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좀 담아서 네. 이제 유랑단이라는 의미를 넣었고요. 또 제가 말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유랑단을 좀 줄여보면 네. 또 한류가 또 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또 한류를 알리는 그런 네. 단체 일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나서 맞추신 거죠? 아니요, 사실 저는 네. 이제 먼저 그 줄임말을 먼저 하고 그 네. 뒤에 이런 거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근데 좀 잘 맞아 떨어진 감이 있죠. 네. 네. 네, 이런 한글 유랑단에는 그 다양한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는 우선 한글을 네.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았다면 이제 네네. 서예학도가 있고요. 네, 그 네. 뒤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활동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문학도 그리고 우리의 한글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또 학과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어디일까요? 바로 사회? 서예는 이미 말씀드렸고 네. 바로 네. 국문학도가 네. 있죠. 필요하죠. 네. 네. 국문학도와 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국악까지 네. 합쳐서 우리 청년들이 네, 네. 한글을 알릴 수 있는 아예 그런 후레쉬맨 같은 후레쉬맨. 그런 히어로들이 모였죠. 네. 꼭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한글을 사랑하고 어떤 네. 이 한글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데 그 취지에만 동참하면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설명드리지 않았던 또 한 가지의 또 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디자인 학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해서 네. 디자인 학도들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박 기자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글 자격 유랑단을 네. 기획한 곳이 이 한국문화기획회 코아유라고 들었는데 네. 코아유가 일단 뭔가요? 코리아 are you ready? 네. 이것도 직접 줄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한글 유랑단 이외에도 이 코아유에서 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네.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2013년도부터요. 3.1절, 네. 3월 1일, 6.25, 네. 6월 25일까지 한 16개국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젊은 청년 6분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아리랑을 그렇게 세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정말 제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굳이 뭐 국가 선수가 국가 대표입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 대표인 거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군면제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한 발언을. 너무 위험한 발언. 까면 되진 않지만.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 기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은 없을 것 거예요?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문단장님, 이 한글 유랑단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저희는 한글 X 한자, 그러니까 X는 이제 곱하기를 뜻하고요. 네. 한글 X 한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우리의 한글이 가진 우수성도 있지만 네네. 저는 그것을 알린다기보다는 네네. 각국이 갖고 있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는 통하지 않지만 네. 문자로는 서로가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이 프로젝트에 좀 담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한글과 네네. 한글에 만약에 물자가 있다면 네네. 중국에는 물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숫자와 물자를 이제 융합을 시켜보면 네.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물 숫자를 먼저 보고 네.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 봤을 때는 네. 우리 물자가 먼저 보이고 그래서 그 한 가지의 문자로도 우리가 서로가 통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이번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 네.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렇군요. 한국의 네. 그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그 전북대 의대에서 이 연구 결과거든요. 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아주 복잡한데 네. 이 뇌가 활동하면서 공간, 지각 능력을 정말 활성화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연구 결과도 활성화시켜준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언어 발달, 뭐 지각 능력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랑스 어떤 네. 그 언론학자가 네. 한글을 세계에 공용화하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마 그러면 학원들이 많이 망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그 일례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인가 네, 그 자기 맞습니다. 문자가 없는 그런 그 나라에서는 우리 한글이 배우기 쉽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글을 갖다가 자기 그 말로 채택해서 쓰는 경우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짜이짜이죠? 그렇죠. 무슨 좀 짜이짜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찌야찌야. 찌야찌야죠. 네. 네네. 네. 우리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그 한글 유랑단이 그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네. 이제 한글 X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 네네. X 아랍 그리고 한글 X 히라가나 등 한글 X 알파벳까지 다양한 국가의 문자들과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네. 우리의 문자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한글 유랑단이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그런 길이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한글 X 한자 프로젝트에서 이 펀딩 목표 금액이 처음에 10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한 140여 분 네,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400%를 달성해서 4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홍보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모든 사업가,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죠. 그리고 또 지인. 저희가 네. 8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8명이 함께 갖고 있는 지인들, 그러니까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 통해서 네. 우리의 그런 대의와 또 시의성을 또 고려해서 이제 잘 설명드리고 특히나 우리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희가 리워드 상품이 네. 굉장히 갖고 싶게 만드는 상품들을 많이 이제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 도움도 줄 뿐더러 네. 저희가 이제 그 한글 X 한자 프로젝트로 만들어낸 텀블러라든지 에코백 그런 것을 이제 줌으로써 네, 네. 이제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좀 많은 이제 이렇게 그 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지 않나. 정부 지원도 생각합니다. 좀 그 받았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했던 한류 문화인진흥재단에서 네네. 여기는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네. 저희가 몇 퍼센트를 업적을 더 올린다면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곳이라서 그렇군요. 오히려 저희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렇군요. 네, 재단에서 박 힘이 기자, 됐죠.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한글 X 프로젝트라 그랬나요? 네. 이 그 크라우드 펀딩이 어디에서 진행됐나요? 한류 문화인 재단이라고 있어요. 한류 문화인 재단. 재단. 네. 네.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그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네. 인재도 육성하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 프로젝트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 뭐 오프라인을 통한 그 크라우드 펀딩이었나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오프라인도 네.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네네. 주로 뭐 그렇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F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홍보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한글 유랑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계속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그 서체, 캘리그라피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글씨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나 그 로고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직접 그 멤버분들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만드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서예학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예학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필체에 맞게끔 저희 로고도 만들고 이렇게 멋있는 문구들도 만들어서 이제 리워드로도 이제 저희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한글 유령단 단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 동이 아랑사또 같은 우리나라의 사극 드라마 여자 연예인 서예 대필은 다 그 친구 손이에요. 어쩐지 너무 뭔가 어디서 익숙하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뭐 외모를 외모를 얘기하시니까. 외모를 보진 않았지만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친숙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하셨던 그 한글 X 한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년에 또 중국 청도? 네, 칭다오까지 갔다 오실 것 같은데 오늘 대학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청도라고 하면 다들 맥주부터 생각하시죠. 그래가지고 맥주 많이 먹고 왔겠네라는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맥주보다도 저희가 간 이유는 이제 한글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청도과학기술대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예대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학교였다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 이제 현지 악기와도 구정이라는 이제 가야금과 비슷한 악기, 다양한 악기와 저희 국악도와 함께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X 한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간 그런 한글 X 한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우리 한글에다가 이제 한자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또 문자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재미난 이제 융합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이제 거기 있는 우리 학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주셔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의를 더 얻게 되었죠. 제가 여기서 좀 새롭다고 느꼈던 건 보통 우리가 해외 나가면 이 한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한글과 한자를 융합해서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그런 놀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문화적 공유 차원에서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문자 교류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새롭게 듣는 그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자 교류. 우리 안 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죠? 문자 교류. 아, 그거 본인이 생각하신 건가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앞에 슬로건을 하나씩 다는데, 뭐 한국 문화외교사절단, 아리랑 유랑단, 한국 문자외교사절단, 한글 유랑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냐면 아리랑 유랑단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아리랑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리랑을 청년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활동이었는데 막상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공연을 하면 많이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이 중국인이랑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본인과 중국인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주는 분들은 중국인과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죠. 우리는 국수주의적으로 우리 아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자와 이 문화는 같이 공유하고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해서 이제 저도 이제 활로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죠. 감동적이네요. 이 한글 유랑단이 혹시 사단법인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한국문화기획회 코아유라는 이제 그 단체 아래 하나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일이 또 신이 가장 인간의 어리석은 짓 중 하나가 계획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저도 계획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타고 다양한 길을 계속 모색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꼭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 유랑단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단법인인지를 여쭤본 거는요.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 보람도 있는 일이지만은 사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예, 혹시 그런 경제적인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우선- 자체 뭐 수익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한글 유랑단이라든지 아리랑 네. 유랑단 같은 경우는 기업과 이제 B2B로 이제 네.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도 CSR적으로 의미 있게 네. 다가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지금은 아리랑 스쿨이라고 해서 네네. 한국문화교육체험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네. 이제 수익을 이제 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좀 벌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창조 직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한국문화기획군이라는 네. 직업을 만들었는데 네. 어른들한테 이 직업을 말하면 네. 야, 그게 직업이냐? 돈 버리는 데라는 말을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친구들한테 말하죠. 오히려 네. 이런 나만의 온리원을 걷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도 더 나만의 창출을 해서 네. 좋은 수익을 낸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잘 벌고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저도 이 대학 시절에 그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정말요? 아, 그럼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달라 보이네요. 네, 그동안 그 외국 친구들과 함께 뭐 네. 음식도 만들어주고 한글도 네.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이 한글을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문화를 공유하고 또 그렇죠. 문자를 같이 한번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한글 유랑단의 문현우 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